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독일 유겐트슈틸의 실천적 공동체인 다름슈타트 쿤스틀러 콜로니, 다름슈타트 예술가 콜로니,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름슈타트 예술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사와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 개발과 문화예술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 개발의 과정에서 예술적인 건축물 등을 짓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반면 예술과 문화를 중심에 두고 이를 테마로 해서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오늘날에야 종종 있는 일입니다만 근대 이후 첫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다름슈타트 예술가 콜로니입니다. 다름슈타트는 독일 중서부의 헤센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899년 당시 헤센주의 대공이었던 에른슈트 루트비히는 예술의 부흥을 통해 자신의 공국이었던 다름슈타트의 명성을 높이고 예술가들을 통해 공국의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콜로니의 활동을 재정적으로도 지원했습니다. 루트비히 대공의 입장에서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땅에 머물면서 건축을 포함한 일련의 예술 활동을 하면 멋진 건축물과 예술품들이 많아져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예술가들은 공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유롭고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고, 특히 다른 예술가들의 협력도 가능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이들이 이런 시도를 한 배경은 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미술공예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영향력이 확산되었고, 건축, 가구, 일상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의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르누보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즉, 다름슈타트 예술가 콜로니는 미술공예 운동과 아르누보 운동의 실천적 산물 중 하나였던 겁니다. 1899년 처음 창립 당시 멤버는 페터 베렌스,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 폴 비르크 등 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루트비히 대공이 제공한 마틀딘 회해, 즉 다름슈타트의 마틸다 언덕 일대에 자신들의 집과 작업 공간을 건축하고 내부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과 생활 양식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1901년 5월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지은 주거 공간 및 작업실 등의 건축과 내부 장식, 수공예품과 회화 등을 전시 대상으로 하여 첫 전시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들은 9개 동의 주거 및 작업실 그리고 전시를 위한 2개의 임시 건물을 공개하는 전시를 하였고, 이것은 페터 베렌스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루트비히 대공이 토지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일부 예술가들만이 주거 공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페터 베렌스의 베렌스하우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은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가 디자인했습니다. 이들은 루트비히 대공의 이름을 딴 에른스트 루트비히 하우스라는 이름의 공동 작업실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콜로니의 전시와 행사 등을 위한 메인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과 3개의 스튜디오, 2개의 주거 공간 등으로 구성된 건물의 입구에는 6m 높이의 거대한 남녀 조각상이 있는데 이것은 힘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꽃과 식물을 형상화한 무늬에 금박을 입힌 장식을 했으며 입구의 아치에는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술가의 세계를 보여준다 라는 뜻의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공동 작업실을 중심으로 하우스 올브리히, 베렌스 하우스, 클리케르트 하우스, 하우스 디터스 등 예술가들의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901년 5월 15일에 개막해서 10월까지 이어진 이 첫 전시는 다름슈타트 국경 너머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유럽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공과는 별개로 큰 재정 적자를 보게 되면서 전시는 사실상 실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다음 해에
페터 베렌스, 폴 비르크, 한스 크리스티안센 등 다수의 예술가들이 콜로니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새로운 예술가들의 유출과 유입이 반복되면서 1914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전시가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건축가인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브리히는 1867년 오스트리아 트로파우에서 태어났고 비엔나 응용미술학교와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서 건축을 공부했으며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오토 바그너의 밑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 1897년 구스타프 클림트, 요제프 호프만, 콜로만 모저 등과 함께 비엔나 분리파를 창립해서 활동했습니다. 그 후 루드비히 대공의 초청을 받고 다름슈타트로 와서 대부분의 아르누보 건축을 주도합니다. 그는 1908년 40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비엔나 분리파와 다름슈타트에서의 굵직한 두 갈래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올브리히가 다름슈타트에서 설계한 예술가들의 집은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구조를 자랑했고 직선과 곡선의 적절한 배합과 장식적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축을 단순한 기능적 구조물이 아닌 예술적 표현의 한 부분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20세기 초 독일의 디자인 운동, 특히 바우하우스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가 1905년 설계하고 1908년 완공한 웨딩타워는 지붕에 있는 5개의 아치가 인상적인 건물로 루트비히 대공의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이 5개의 아치가 손을 뻗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5손가락 타워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건물은 유겐트 슈틸 건축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다름슈타트 예술가 콜로니는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았고 중요한 예술적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루트비히 대공의 재정적 후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콜로니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였고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 창작 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적 호응의 부족이었습니다. 콜로니에서 창작된 건축물과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독창적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양식이었습니다. 결국 대중의 요구와 동떨어진 예술적 실험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었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의 모임으로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각기 다른 예술적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예술가들 사이에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콜로니의 결속을 약화시켰습니다. 예술적 비전이 통합되지 않은 점도 지속 가능한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콜로니의 활동을 주도했던 두 예술가인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와 페터 베렌스 사이에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비엔나 분리파의 일원이기도 했던 올브리히는 콜로니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을 설계하면서 그 활동을 주도했는데 그는 건축을 단순한 기능적 구조물이 아닌 예술적 표현의 한 부분으로 인식했고 예술적 자유와 장식성을 중시하며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유기적이고 곡선적인 형태를 건축과 디자인에 반영해서 아르누보 양식을 독일에 소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베렌스는 점점 산업화되고 현대화되는 사회에서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감성적이거나 장식적인 양식보다는 더욱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함으로써 아르누보와는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런 의견 충돌이 있는 가운데 콜로니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루트비히 대공의 신임을 받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올브리히였기 때문에 베렌스는 콜로니를 떠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옳았는지 논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후 20세기 디자인에서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기능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측면으로 나아간 것을 보면 베렌스의 주장이 아르누보 이후의 흐름을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름슈타트 예술가 콜로니는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중요한 예술적 실험으로 평가받았고 정부의 후원이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대중과의 괴리, 예술가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니에서 이루어진 실험적인 작업들은 현대 디자인과 건축 그리고 예술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아르누보와 바우하우스 운동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2017년 서울의 한 구청에서 진행하는 노후화된 성곽길을 리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문회의에 초청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일부를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꾸미겠다고 해서 당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저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젊고 재능은 있지만 활동을 위한 무대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영세한 예술가들을 위한 시설과 이를 기초로 다양한 관광 수요를 끌어모아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주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들어가니 중앙에 구청장이 앉아 있고 그 옆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여자의 한복을 만들어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나이 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회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는데 회의 중에 그들이 하는 말이 젊은 사람들이 입주하면 시설을 어지럽히고 치우지도 않는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을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머리를 빌려주려고 했던 스스로의 선의에 실망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고 관심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서 진행되는 많은 공적인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편의와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이권을 몰아주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을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얼마 전 젊은 작가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된 걱정은 작가 활동을 하면서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도 예술의 가치를 생각하고 새로운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 한 장 치우는 일도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감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베를린 분리파에 대해서 다루고 이후 독일을 넘어 오스트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